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의 직장인 여자입니다. 괜한 조바심으로 파혼하게 된 제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몇 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하나둘씩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계속 그 모습을 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조바심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괜한 짓이었지요. 하마터면 멀쩡한 집을 고스란히 갖다 바칠 뻔 했거든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사기를 당하는 게 당하는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사기치는 인간이 치밀해서라는 걸요. 아무튼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자 사연을 적어봅니다. 남자친구하고는 같은 업계에서 일을 하며 자연스레 얼굴을 텄어요. 알고 보니 동갑내기여서 금방 친해졌고요. 게다가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친구 경력이 저보다 적었거든요. 그런데도 실력이라던가 태도라던가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울 점이 참 많은 친구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적으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 됨됨이까지 뛰어난 건 아니었지요. 일단 결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친구들 하나씩 결혼하는 걸 보면서 조바심을 느꼈던 건 저였으니까요. 그런데 4년을 만나면서 결혼의 기억자도 남자친구는 꺼내지 않았으니 남자친구가 말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가는 평생 가도 결혼은 못하겠다 싶대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었죠.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느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여지껏 널 왜 만났겠냐며 반문을 하는데 솔직히 당시엔 기쁘면서도 안도감도 느꼈습니다. 아예 생각이 없다고 하면 어떡하나 내심 걱정스러웠으니까요. 그런데 이내 남자친구는 결혼해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긴 하지만 하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런데 말하던 상대가 말하다 말면 엄청 답답하잖아요. 저도 그랬죠. 그래서 왜 말을 하다 마냐니까 결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냐면서 저더러 너는 얼마나 모아놨냐고 묻대요. 얼마나 모아놨길래 결혼 이야기를 꺼내냐면서요. 참고로 저희 업계 특성상 바닥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오죽하면 두세 다리만 건너면 아는 사람을 만날 정도죠. 그리고 그렇다 보니 사람들끼리 대놓고 말은 안 해도 얼마나 버는지 대충 짐작하긴 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저랑 남자친구도 굳이 서로 얼마를 버는지 그런 건 물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대놓고 저더러 얼마나 모아놨냐 물으니 순간 좀 당황스러웠지요. 하지만 어쨌든 남자친구보단 제가 더 모아놨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허심탄회하게 속된 말로 다 까놓고 말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1억 좀 넘게 모아놨지 하니까 남자친구가 자기는 이제 2천 모아놓은 게 달아나요? 그 중에서도 1,000은 지금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으로 묶여 있다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망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그래도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2천이라니. 1년에 1,000만 원씩 모으는 것도 힘들 만큼 벌이가 적은 건 아니었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결혼 이야기를 괜히 꺼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 심각한 얼굴을 잘못 이해했는지 자기가 처했던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했고 취직한 이후로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 얼마씩 생활비도 보태드려야 했다면서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후로 부모님 형편이 많이 나아지셔서 재작년부터는 생활비를 보태지 않고 있답니다. 학자금 대출도 다 갚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이 모일 일밖에 남지 않았다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치면 1억 모으는 건 금방이라는데 그게 묘하게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남자친구는 허튼데 돈 쓰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자친구한테 그럼 이제껏 돈 때문에 한 번도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맞대요. 자기가 그래도 남잔데 통장에 한 1억은 만들어지면 그때 얘기하려고 했다고요. 그리고는 솔직히 자기가 저랑 동갑이 아니라 두세 살만 많았으면 벌써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도 남았을 거라는데 제가 결혼이 어지간히 하고 싶었던 건지 그 말 또한 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나름대로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웨딩 시즌을 앞두고 박람회가 한참이었길래 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주변의 기혼자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구하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대충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가닥이 잡혀갈 때쯤 집에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하려고 한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찌나 기뻐하시던지. 저는 제가 그렇게 많은 나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어머니는 30도 넘은 딸이 결혼 이야기가 없으니 나름대로 애가 타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식으로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지요. 남자친구가 원래도 싹싹한 성격이다 보니 저희 부모님께선 무척 마음에 들어하시는 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어머니께서 난데없이 신혼집 걱정은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일단 결혼만 하면 신혼집은 어머니가 구해주신다면서요. 그리고 그 말뜻은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부자라 아파트 한 채 턱하니 사주겠다 뭐 그런 게 아니었고요. 동네에 빌라를 하나 얻어줄 테니 거기서 살면서 돈을 모으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 돈이 모아지면 빌라를 팔아서 그 돈까지 더해 아파트를 구하라는 뭐 그런 의미셨지요. 물론 처음부터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럼 대출이자가 장난이 아닐 텐데 저희 벌이를 생각하면 그건 좀 무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우리가 힘을 합치면 1억은 금방 모은다는 그 말을 100% 믿은 건 아니었지만 그 정도 각오가 있다면 어쨌든 큰 돈은 모을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기도 했으니까요. 정말이지 아파트로 가기까지 오래 걸리진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때부턴 정말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어째서인지 남자친구 어머님과 뭔가 쿵짝이 잘 안 맞는다는 기분이 들대요. 그간에 남자친구가 집에다 한 효도야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 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고 게다가 일방적이긴 했어도 저희 어머니께서 집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으셨던 데다가 1,000원 한 장 보태주실 생각도 없으신 눈치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단 이야기부터 꺼내셨으니 솔직히 기분이 많이 상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남자친구가 어머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이미 여자친구가 해오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예단까지 바라시냐 해가며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파혼당하는 꼴이라도 보고 싶으신 거냐며 화를 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과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들었어도 크게 걱정은 안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중간 역할을 지금도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제가 집을 해가고 예단은 생략하고 남자친구가 혼수를 해오기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빌라 계약을 서둘러서 하신 탓에 이미 집이 비어있던지라 남자친구가 틈틈이 가전제품이나 그릇 같은 걸 사다 채워놓기로 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남자친구의 경제 개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하나 섣불리 사는 일 없이 꼼꼼히 가격 비교도 하고 후기도 확인하는 모습이 남잔데도 참 야무져 보였고요. 하지만 그 모든 게 결국 제 눈을 멀게 하려던 남자친구의 개수작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자취방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던 무렵 결혼식까지는 3달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한테 빌라에 먼저 들어가 지내면 안 되겠냐 물어보대요. 빌라는 이미 비어있고 자기가 짐도 어느 정도 챙겨놓았지 않냐며 본가로 돌아가기보단 그 편히 출퇴근하는데 편할 것 같다면서요.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인데 시골리고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꽤나 아쉬워했는데 저도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네요. 남자친구가 먼저 빌라에 들어가면 남자친구 어머님 입장에선 와보고 싶으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없는데 왔다 가시면 제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지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남자친구의 집은 빼서 본가로 보내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남자 혼자 살던 집이라 짐이 많지는 않대요. 그래서 1차로 짐 정리가 끝나자마자 남자친구가 먼저 본가로 향했고 저는 혼자나마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만약 그때 그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대충 어디다 처박기라도 했으면 전 지금쯤 빼도 박도 못하고 웨딩 마치를 올리고 있었을지도요. 큰 짐이 빠져나가고 빈 방을 보니 제 방도 아닌데 기분이 싱숭생숭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감상에 젖어 있을 건 아니었으니 얼른 다시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남자친구의 통장을 발견했는데 잡동사니들 밑에 깔려있는 걸로 봐선 통장 정리를 한참 동안 안 했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상자에 옮겨 넣으려다가 문득 그래도 마지막에 정리했을 땐 얼마나 모여 있었을까 궁금해지대요. 그래서 통장을 열었는데 그 순간 큰 배신감에 잠깐이지만 파혼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통장 정리가 반년 전이었는데 잔고가 5천만 원이 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자친구였습니다.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이 핵핵댔지요. 남자친구의 자취방부터 본가까지는 왕복 1시간이 걸리는 거리고 짐까지 내려놓고 왔으니 좋게 2시간은 걸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분 만에 돌아왔다는 건 아마도 운전하다가 갑자기 통장이 생각났던 모양이돼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한 손엔 통장을 들고 얼빠진 표정을 하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남자친구는 오해랍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다 설명할 수 있다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때는 그 돈이 정말 있었지만 지금은 없답니다. 이미 학자금 대출을 갚고 하는데 써서 없다고요. 그 이후로 통장 정리를 안 한 것도 학자금 대출로 목돈이 빠져나가느라 잔고가 훅 줄었을 텐데 그걸 보고 나면 속상할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했다나요. 그렇냐고 알겠다 대답하곤 요 앞 은행에 CD기가 있으니 같이 가서 통장 정리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지금 정리하고 하느라 바쁜데 굳이 뭘 거기까지 다녀오냐 그래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는 걸 뭐하러 정리까지 하냐 해가며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대요. 그래서 그럼 지금 핸드폰 꺼내서 은행 어플에 들어가 보라고 했습니다. 다른 건 안 보고 잔고만 보면 된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그 정도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저더러 말 잘했다고 우리 결혼할 사이인데 자기를 못 믿냐면서 그렇게 집요하게 굴어야겠냐는데 먹긴 놈이 썩낸다더니 남자친구의 모습이 딱 그 꼴이다 싶은 게 정말 뭐가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네 말대로 정말 1,000만 원만 있는 거면 내가 전부 다 사과하겠다니까. 글쎄 이제는 핸드폰을 부모님 집에 두고 온 것 같다나요? 어떻게든 상황만 모면하려는 모습이 어찌나 꼴사납던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서 가지고 오자며 남자친구한테 앞장서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가에 두고 왔다던 남자친구 핸드폰이 남자친구 주머니에서 요란스럽게 울려대대요. 결국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열어 잔고를 확인했는데 화면에는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찍혀 있었어요. 5천만 원도 어이가 없었는데 7천만 원이나 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지요. 남자친구 말 맞다나 방 빼고 보증금까지 돌려받는다 치면 전부에서 8천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턴 남자친구가 태도를 달리했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뻔뻔하게 생각보다 돈이 많으니까 좋지 않냐고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 통장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이 돈의 존재는 알지 못했을 거고 그럼 남자친구는 처음 말한 대로 2천만 원만 들고 저에게 장가를 왔을 거라 생각하니 솔직히 괘씸하단 생각밖엔 안 들었지요. 한참 동안 말없이 남자친구만 노려보다 왜 잔고를 숨겼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상금이었다나요? 그리고 이때도 처음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대요. 집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때 저한테 주려고 했다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결혼할 여자가 1억을 모았다는데 자기도 8천이나 있으면서 거기서 6천을 누락시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기도 뭐 때문에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하길 요즘 여자들은 시댁에 1,000원짜리 한 장 주는 것도 아까워한다더라. 너도 우리 엄마가 예단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지 않았냐. 그래서 나도 말 안 했다. 나중에 우리 부모님한테 뭐 돈 들어갈 일 생기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싫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은 꼭 쥐고 있다가 자기 부모님한테 드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됐다고 더는 할 말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알겠다면서 일단 집에 가서 쉬라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었구나 싶어서 헤어지잔 소리라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해져서는 이게 헤어질 일이냐입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돈은 다 알게 되었으니 그냥 결혼 자금으로 쓰자면서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의 그 썩어빠진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부터 이렇게 신뢰가 박살이 났는데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그리고 그렇게 집을 나왔습니다.
이삿짐이 많지 않다고 해서 제 차를 빌려줬는데 차 안에 남자친구가 싣고 갔던 짐이 그대로 있길래 알아서 가져가라고 그냥 주차장 바닥에 대충 던져버리고 돌아왔어요. 슬프기보단 분해서 울었는데 어쨌든 딸이 눈이 팅팅 부어서 집에 들어오니 부모님이 무슨 일이냐, 남자친구랑 싸웠냐. 결혼 전엔 원래 많이들 싸운다 그러시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말씀드리니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황당해하시며 뭐 그런 야가 빠진 놈이 있냐며 크게 노여워하셨지요.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결혼이 깨질 거란 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기에 이미 집은 제 명의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민 끝에 어차피 언젠간 하려던 독립이었으니 제가 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로 결혼 준비하면서 예약했던 것들도 다 취소했어요. 그리고 몇 곳에서 남자친구에게 확인차 연락을 했는지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어와서는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그래서 다 끝난 마당에 뭐가 좋다고 머리 맞대고 상의까지 하길 바라냐고 쏘아붙였죠. 그랬더니 여기저기 걸어놓은 계약에 들어간 계약금이 얼만지나 아냐면서 전부 다 내놓으랍니다. 그중 몇 개는 특가로 나왔던 것들이라 환불도 전혀 못 받는다면서요. 하지만 뭐 제 알바인가요? 네가 알아서 받아내던지 하라고 했어요. 참고로 예약도 원래는 다 제 이름으로 하려고 했는데 돈을 꿍치면서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었는지 제가 집을 해오니 그런 건 자기가 하겠다면서 자기가 계약자로 사인하고 돈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내 집에 사다 놓은 물건들도 현관밖에 내놓을 테니 다 가져가라니까 제 취향에 맞춰서 산 것들인데 자기가 가져가면 뭐하냐고 저더러 자기한테 살아나요? 돌았냐고 중고로 팔던지 사랑하는 너희 부모님한테 선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저 때문에 얼마를 손해를 본 줄 아냐면서 아주 울고 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돈 몇 푼이 문제냐고 하마터면 나는 사기꾼한테 집 갖다 바치고 평생 같이 살 뻔했다고 소리를 질렀죠. 그 뒤로 몇 번이나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왔지만 전부 다 무시했어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내리 전부 씹었더니 급기야는 집으로 찾아오대요.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지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저 대신 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쫄았는지 더는 연락하지 않네요. 이쪽 업계가 바닥이 좁다 보니 원하지 않아도 금방 저희가 파혼한 게 소문이 날 겁니다.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남자친구가 워낙 사회생활을 잘하니 어떤 프레임을 저한테 씌울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파혼한 걸 이야기하고 다녀야 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남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한 말이 너 때문에 쫄딱 망했다는 소리였는데 남자친구 소식을 다시 듣게 되는 날이 온다면 진짜로 쫄딱 망했다는 소식이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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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희 남편이 드디어 각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요. 저희 남편은 3남 1녀 중 둘째로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장 환경을 들여다보자면 그렇게 좋지만은 못했던 것 같아요.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치이고 동생들한테는 동생들이란 이유로 양보하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간 거고요. 그런데 정작 시부모님은 그런 저희 남편을 안쓰럽게 여기시긴커녕 대학도 못 간 놈이라며 차별을 하시기 일쑤시지요. 그나마 남편 성격이 긍정적이라서 시부모님의 그런 괄시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 풀렸으니 다 된 거 아니냐는데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그 일을 생각하면 속상해서 말도 못해요. 남편도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섭섭했을까 싶고. 아무튼 남편이 대학 대신 선택한 건 기술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젊어서 배워둔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 부부가 제주도에서 정착할 수 있었죠. 다만 제주도가 좁다면 좁은 동네다 보니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라든가 상호 같은 건 비밀로 하겠습니다.
제주도 관광이 다 죽었다며 뉴스에 심심찮게 들려오지만 그래도 저희는 저희 나름의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아직 크게 체감하지 못할 만큼은 벌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유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수기 비성수기를 감안하더라도 서포트 빵빵하게 받고 자란 남편의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있달까요?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아직도 저희 남편을 무시하시네요. 잘나고 똑똑한 놈들은 죄다 회사 생활한다고 장사는 못 배운 놈들이나 하는 거라면서요. 착하고 순한 둘째 아들이라서 부모님 고생하실까봐 갖고 싶은 거 참고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번번이 다른 형제들을 먼저 챙겼을 뿐인데 그걸 알아주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러시진 못할 망정 말이죠. 가끔은 정말 저희 남편도 배 아파 낳으신 게 맞냐고 물어보고 싶을 만큼 야속하다니까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희 부부가 다른 지역이 아닌 제주도에 자리를 잡은 것도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이유가 큽니다. 가까이 살면서 이 꼴 저 꼴 보고 기분 나쁠 바엔 거리라도 두고 살면 좀 낫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저희가 먼저 거리를 두니 이제 서울에서 내려오지를 못해 안달들이네요. 시작은 이랬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자리 잡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 도련님이 여자친구랑 제주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도 구경 좀 시켜달라는데 솔직히 전 그런 도련님의 태도가 탐탁치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선 그래도 하나뿐인 남동생이니 밥 한 끼 정도는 사주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참고로 저희 남편이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하거든요. 제 여동생한테도 그렇고요. 그러니 사실 도련님한테 잘해주는 건 저한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탐탁치 않다고 했냐면요. 그건 도련님이 평소엔 저희 남편하고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뭔가 필요하거나 아쉬울 때만 저희 남편을 찾는 식이었지요. 아무튼 그래서 결국 도련님하고 도련님 여자친구하고 제주도에서 유명하단 식당에 데려가 거하게 밥도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신우도 알게 되면서 또 놀러오고 또 뒤이어 질세라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애들까지 데리고 내려오고 그러니 돈도 시간도 속된 말로 얼마나 까먹었는지 몰라요. 게다가 솔직히 신우랑 형님은 평소엔 자기들끼리 딱 붙어서는 얼마나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녔는지 다 아는데 제주도 내려와서는 어찌나 친한 척을 해대던지 기가 막혔죠. 게다가 처음 내려왔을 때 한번 잘해줬더니 그게 응당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이후로 툭하면 무슨 통보하듯 제주도 간다 누구랑 간다 해가며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럼 그럴 겁니다. 그런 연락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않냐고요. 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아예 시댁하고 연을 끊고 산다거나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으니 무시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무시했다간 또 저나 저희 남편에 관해서 어떤 험담을 하고 다닐지 가늠도 안 됐고요. 여담이지만 저희 남편이 바보도 아니고 솔직히 시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자기를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는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부모를 모른 채 할 수 있냐, 형제를 버릴 수가 있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 다 좋다 치자고요. 같이 육지에 살았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서 밥 먹을 수도 있고 그럼 저희가 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제주도에 왔다는데 밥 한 끼 사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일단 신우부터 얘기하자면 누가 좋아한다고 그렇게 툭하면 형님을 헐뜯으며 제 환심을 사려고 했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는지 허구한 날 자기 친구들이라며 같이 내려와서는 재워달라는데 그럴 때마다 시부모님은 그럼 여자애를 밖으로 돌릴 거냐 하시며 재워주라 하셨죠. 그리고 형님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애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툭하면 유치원 인맥이라면서 그렇게 애엄마들하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는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소리가 저 언니는 남편이 무슨 사업을 한다, 저 언니는 남편이 어디 회사를 다닌다. 마치 저한테 자기가 그런 여자들과 어울리는 게 대단한 일인 것 마냥 의시되면서요. 게다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어떻게든 그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혈안이 된 것 같았는데 막말로 기고 싶으면 자기나 기면 되지 저랑 저희 남편까지 무슨 그 사람들 시중이라도 들어줘야 하는 것 마냥 이것저것 요구를 해대더라니까요. 그래서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뒤치다꺼리를 1년 정도 하다가 남편한테 더는 못 해먹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려고 제주도 내려온 거 아니라고? 이럴 거 같으면 다 정리하고 다시 서울 가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이제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남편 성격에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할 것 같고 또 남편이 욕먹는 것보단 차라리 제가 먹는 게 낫겠다 싶었죠. 하다못해 누구든 싫은 소리라도 하면 이참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확 들이받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더러 가만히 있으라 하고 신우와 형님한테 연락해 당분간 장사도 바쁘고 해서 와도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연락 안 줘도 된다면서요. 그랬더니 이건 뭐 알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두 사람 다 더는 연락이 없더라고요. 보나마나 둘이서 또 편먹고 짝짝꿍이 되어 얼마나 저를 씹어대고 있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죠. 그러다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생신이기도 해서 서울에 올라갔다가 시댁에 들렸는데 어째서인지 아주버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를 보더니 말도 안 되는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형님하고 싸웠는데 일이 커져서 별것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얼마나 크게 했길래 별것이기나 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따지고 보면 다 저희 때문이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자 하니 형님이 얼마 전부터 그렇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자고 조르더랍니다. 서울살이가 갑갑하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이 재택근무를 시작했거든요. 사실 저랑 남편은 아주버님과 형님에 비하면 정말 사이좋은 부부예요. 하지만 그런 저희도 매일같이 붙어 지내다 보면 별거 아닌 일로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요. 그런데 아주버님네랑 형님은 성향이 정말 달라요. 예민한 아주버님에 비해 형님은 만사가 느리고 게으르고 게다가 아주버님은 남자치곤 잔소리도 많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형님의 그런 꼴을 그냥 보고만 있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참고로 물론 아주버님은 이런 이야기는 쏙 빼놓고 했지만요. 아무튼 아주버님은 뜬금없이 무슨 제주도냐고 안 된다고 했답니다. 회사는 어떡하냐면서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럼 애하고 자기만 보내달라고 하더래요.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고 오겠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버님도 그때부턴 진짜 왜 이러나 싶어서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랬더니 요즘 애엄마들 다 외국 가서 한 달씩 살고 오고 그러는 거 모르냐면서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냐 뭐 그러더라나요. 그리고 급기야는 나는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못하냐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아냐? 쪽팔린 줄 알아라. 지 동생 그러니까 저희 남편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비교를 하면서 지 동생만도 못하다고. 그까짓 대학 좋은데 나온 게 다 무슨 소용이냐. 돈도 쥐똥만큼 벌어오면서. 그리고는 가서 막노동을 하든 대리를 하든 돈 더 벌어오라고. 그래서 나랑 애도 제주도 한 달 살기라도 좀 해보게 돈 좀 벌어오라고 보채더라는데 듣는 내내 황당했죠. 그리곤 짐작이지만 맨날 유치원 인맥이니 어쩌니 해가며 돈 많은 언니들 시녀짓을 자진해서 하고 다니더니 허파에 바람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이후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주버님은 계속해서 한참 동안 하소연을 이어가더니 따지고 보면 저희도 잘못이 있대요. 저희가 처음부터 서울에 살았으면 되는데 유난스럽게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막말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형님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겠냐입니다. 그리고는 제주도에 자기네가 왔건 말건 저희가 아는 척을 해주지 말았어야 한다는데 돈은 돈대로 쓰고 욕은 욕대로 먹으니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죠. 누가 제주도에 좀 와달라고 사정을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와서는 사람 시간이며 돈이며 다 쓰게 할 땐 언제고 고맙다는 말은 고사하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부부싸움에서 속상한 건 알겠는데 엄한 데다 화풀이하지 마셔라. 보기 안 좋다. 그랬더니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었는지 자기가 예민해져서 말이 좀 심했다며 미안하다대요. 그래서 저도 더는 말 안 하고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아주버님 입장 생각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제주도에 같이 오시게 되든 형님만 오시게 되든 적당히 선도 긋겠다고 했지요. 집에 올라오는 길 남편이 저더러 속이 다 시원했다면서 고맙답니다. 자기도 듣는 내내 열받아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다만 자기는 한 번도 형한테 대드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형이 저한테 사과를 할 줄은 몰랐대요. 그리고는 앞으로 자기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다길래 그러라고 기죽어 살 필요 없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후로 한동안 조용했는데 오늘 아버님한테 벼랑간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대뜸 저희더러 제사를 가져가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씀에 저희가 왜요? 했더니 저희가 잘못이 크다나요. 참고로 원래 제사는 큰아버님 댁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큰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번 추석부터는 저희 어머님이 받아서 지내시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아주버님 일로 어머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셔서 힘이 없다고 하신답니다. 그러니 저희가 해야 한다나요? 황당해서 설령 저희가 제사를 가져간다 치면 매년 명절 때마다 어떻게 가족들이 모이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다 같이 제주도로 내려가면 된다면서 내려간 김에 제사도 지내고 관광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랍니다. 그리고는 비행기표는 돈 잘 버는 저희가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거고 잠이야 저희 집에서 자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차 정신이 번쩍 들었죠. 제사를 가져오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다 알아서 하셔야 한다. 그리고 오셔도 재워드릴 수도 없으니 그런 기대는 마셔라 했습니다. 아주버님네 챙겨줬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데 저희가 미쳤다고 또 그 짓을 하겠냐고요. 그랬더니 저희더러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살 때는 이만한 가구도 없었냐는데 솔직히 말이 좋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떠나온 거지 사실 쫓겨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형제들과 사이가 좋았으면 굳이 뭐 한다고 연고도 없는 제주도까지 내려와서 지낼 생각을 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밖에서 일을 보고 들어온 남편이 저더러 누구냐고 묻길래 아버님이랑 통화 중인데 미치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통화하겠다며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넘기고 전 애꿎은 머리만 쥐어싸매고 있었어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님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핸드폰 너머로 종종 아버님의 고함 소리가 새어나오긴 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진 들리지 않대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버지 하고 한마디 하더니 이제 그만 자기 좀 놔달라고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목소리며 톤이며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남편이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형이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그래서 형수가 원하는 한 달 살긴지 뭔지 못 보내주는 것도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어머니가 형 때문에 힘이 없으시다니 그건 자식으로서 속상하지만 그럼 그 책임은 형이 져야지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우리한테 이러시냐. 우리 제주도 내려올 때 누구 한 사람 가지 말라고 잡기를 했냐. 아니면 가서 먹고 사는데 보태라고 단돈 1,000원이라도 줬냐. 그리고 마지막에 덧붙이길. 내가 아직도 어렸을 때 이리저리 치이던 둘째로 보이시냐. 나는 이제 그 아이가 아니다. 이제 지켜야 할 내 가족이 있고 사업이 있다. 그러니 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는 하지 마시라. 솔직히 가족들한테 매번 퍼주기만 하는 마음 여린 남편인 줄 알았고 지난번에 했던 이제 할 말은 하고 살아야겠단 말은 그저 하는 말인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가 알아서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니 전에 없이 믿음직스럽게 느껴지대요. 그리고는 괜찮냐니까 자긴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저번에 이런 기분이었냐 하더니 속이 뻥 뚫린 것처럼 후련하다대요. 그리고는 진작에 자기가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았으면 제가 그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하다고요. 제주도 내려온 이후로 솔직히 보고 싶은 친정 부모님이나 동생도 자주 못 보고 친구들하고도 소원해지고 그래도 제가 내린 결정이니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 누구한테도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남편의 강단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많이 재지 않고 남편 하나만 보고 내려온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남편이 하는 말과 가는 길은 믿어 의심치 않고 따라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5년차를 맞는 3살 아이 키우는 여자입니다. 결혼하고부터 여태까지는 시댁과 관계가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지병으로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병수발까지는 아니지만 한 주에 2-3번씩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려 밀려있는 집안일을 해놓고 오곤 했었거든요. 그러다 어머님이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번거롭지 않냐, 이제 안 와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막상 한 달 정도 지나 시댁에 가보니 집이 개판이었고 아버님은 식사도 제대로 못 챙겨 드셨던 것 같았죠. 밥솥은 언제 마지막으로 쓴 건지 먼지만 한가득 쌓여 있었고, 밥솥에 쌓인 먼지만큼 분리수거함에도 배달 용기가 한가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턴 다시 한 주에 1-2번은 퇴근길에 시댁에 들리기 시작했어요. 모시고 사는 것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저희도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회사 일까지 바빠지면서 퇴근길에 들리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아버님이 상황을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시애비를 굶겨주길 작정이냐며 전화에다 대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었지요. 그러자 결국 남편이 저한테 아버지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오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14평짜리 집에 애까지 있는데 아버님까지 모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그때 모시겠다고 했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아무튼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다 말했고, 회사가 좀 덜 바빠지면 다시 퇴근길에 1번씩 찾아뵙는 걸로 하기로 나름의 합의를 봤어요. 그런데 그 후로 3달 정도 지났을 무렵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살던 집을 정리하시고 저희 아파트로 아예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사전에 저희랑 상의가 되었던 거라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지 적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이미 집까지 구해서 이사를 오신 건데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상황이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그동안 퇴근길에 1번씩 일부러 시간 내서 시댁에 다녀오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제 적어도 그런 부담은 없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사를 오시기가 무섭게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 계시더라고요. 집 비밀번호는 남편을 통해 알아내셨다면서요. 남편은 야근이라 12시는 돼야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버님은 그래도 기왕 아들 집에 왔으니 얼굴은 보고 가시겠다며 어깃장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아버님께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사는데 왜 그러시냐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론 얼마나 적적하셨으면 저러실까 싶어 꾹 눌러 참았어요. 그리고 그 덕에 저는 옷도 편하게 입지도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벌 아닌 벌을 서게 된 거죠. 이후로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온 남편을 아버님은 붙들고는 놔주질 않으셨고, 그래서 마침내 집에 가실 때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다 되어가대요. 어이가 없었고 남편한테 비밀번호는 왜 알려드렸냐고 따질 생각이었지만 그럴 기력도 남아있질 않아 쓰러지듯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도 아버님이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집에 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떨 땐 먼저 들어와 계실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님께 나가달라고 하자니 차마 입이 안 떨어지대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냥 저한테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만 할 뿐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없는 눈치였고요. 정말이지 모시지만 않았지 모시고 사는 거나 다름없는 날들이었어요. 정말 피곤한 날도 아버님 때문에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식사 후에는 자연스레 거실에서 TV를 차지하고 계시니 집에서 제가 편하게 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반찬 투정은 또 얼마나 심하셨는지 몰라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상머리에 풀떼기밖에 없다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셨고, 나중에는 아예 내일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메뉴를 정해 통보를 하시대요. 그리고 이런 날들이 3달 넘게 이어지니 정말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엔 그래도 주말에는 아버님이 안 오셨는데 언젠가부터는 주말에도 저녁 식사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면서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문 따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매번 남편은 미안하단 말뿐이었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면서요. 다 적고 나니 남편하고 아버님 흉보는 내용밖에 없네요. 사실 남편 말 맞다나 아예 처음부터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에 비하면 저희 아버님은 저녁 때만 왔다 가시는 거니 제가 너무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정말이지 저도 제가 원하는 게 뭔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기에 머릿속을 정리하면서 위로도 좀 받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혹시나 저랑 같은 상황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대처인지 조언 한마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이 집 근처로 이사와 매일같이 집에 찾아온다는 사연 적어보냈던 사람입니다. 벌써 2달이나 지났다는 게 시간이 참 빠르구나 싶네요. 아니면 매일같이 시달려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걸 수도 있고요. 잠들기 전이면 항상 제 사연에 달리는 댓글을 확인했었는데 뭐하러 참고 사냐며 이혼하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처음엔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싶었죠. 이제 와서 말이지만 저한테 이혼이라는 옵션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만 현명하게 넘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군가가 남긴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시아버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시달리며 살아야 될 거라는 댓글을 읽었을 땐 뒤통수를 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하고 한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란 댓글도 있었는데 왜 안 해봤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그저 고장난 라디오 마냥 고맙다 미안하다 말뿐이었으니 나중엔 대화도 무의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어찌저찌 마음속에 참을인자 새겨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아버님하고 부딪히고 말았네요. 아버님은 평소에도 반주를 즐겨 하시는 분이셨는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더 자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젠가부턴 저희 집에 오실 때도 술은 잊지 않고 챙겨오기 시작하셨지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퇴근을 하니 아버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무슨 보물단지 마냥 소주 2병을 끌어안고요. 아버님이 아이랑 놀아주신다길래 저는 저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실로 나가보니 세상에 아버님이 안주도 없이 소주를 드시고 계시대요. 게다가 제가 보고 있다는 걸 모르셨는지 아버님이 저희 애 입에다 소주병을 가져다 대시면서 너도 좀 먹어봐라. 음료수야 음료수 그러시는데 너무 순식간이라 이런저런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냥 너무 놀라서 반사적으로 아버님 손에 들린 소주병을 밀어버렸죠. 그리고 다행히 저희 애가 맛은 못 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지금 네가 나를 쳤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